네, 벌써 11시 시간이 돼서, 지금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께서 미리 이 회의실에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학기가 시작한 지 거의 3개월이 됐는데 교수님들한테 저희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많은 메일과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는 거의 이번 학기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수학습 개발센터 연구교수 박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말고 또 저희 센터장님도 지금 보니까 화면으로 너무 예쁘게 오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 인사말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너무 지금 풀 장착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서 저희 센터장님을 바로 모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좀 전해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이영입니다. 제가 화면에서 좀 괜찮게 나오나 본데 다행입니다. 화면빨이 안 받는 편이지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교수님들,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장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학기가 이제 거의 학기 말에 접어드는 때라 아마 저도 그렇고 교수님들 많이 지치신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 특강까지 참여해 주시는 이 열의에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희 오늘 특강은 이제 포스터를 보시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협동학습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그 민주시민 역량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그 강화와 좀 강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수업에서 이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민주시민 역량에 관한 조금의 이해와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또 이 지향하는 집단지성 학습법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협동학습을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인하대학교의 김영순 교수님을 오늘 어렵게 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저희한테 인사 말씀을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해주셔서 저희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저희 센터장님도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특강의 주제는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강의 전에 김영순 교수님의 주요 경력을 잠시 소개드리면 현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한국연구재단 다문화교육융합연구사업단 연구책임자 그리고 BK21포의 글로벌 다문화교육연구단 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부설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주요 연구 분야로는 지역문화연구 및 다문화교육, 민족학 및 문화교육, 세계 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좀 선두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저희 그 김영순 교수님이 아마 오늘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김영순 교수님 모시고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교수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이영희 센터장님과 박장희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김영순 교수입니다. 당국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우리 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비디오를 켜신 분도 계시고 안 켜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우리 박희영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화면을 좀 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하대학교는 이제 인하가 인천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인천 하버드지 않은데 인천 하버드가 아니라 인천 하와이의 약자입니다. 하와이 교포분들이 기금을 펀딩이 해가지고 MIT 공대 같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1954년도에 설립한 그런 학교고요. 최초에는 이제 관립 내지는 시립이나 국립 같은 형태를 띠다가
대한항공 재단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이제 정석 재단에서 저희 학교를 이제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하대학교의 그런 역사성과 이렇게 그 연맥을 두고 그 일찍이 그 저희 여기 학교로 오자마자 그 연구소를 세웠어요. 다문화 융합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제 BK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하고 3단계 때는 주로 이제 사업팀으로 있다가 이번 4단계 때 저희들이 사업단, 교육연구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대형 연구단을 꾸려서 대학원의 다문화교육학과, 교육학 사업단에서 이제 전국 사업단이 3개인데 서울대, 고대 그리고 인하대인데 저희가 이제 그 교육연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민주시민성이라는 그 주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사실상 이 민주시민성이라는 개념은 그 어떤 사회라든가 정치적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사회 문화적인 맥락들과 연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시민성의 개념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달라져야 된다면 대학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대학에서도 무슨 시민교육을 해야 되느냐, 뭐 중등교육, 세컨더리에서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세컨더리에서는 주로 민주시민성 교육을 저희 사회교육과, 소셜 스터디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사회교육과에서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학과에는 이제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각 영역의 전국의 교수님들과 교과교육론 이렇게 교수님들이 6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 문화 쪽, 지역문화라든가 또는 뭐 문화다양성이라든가 다문화교육이라든가 세계시민교육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성 존중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께 함께 하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제 교양 과목 중에서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 이제 우리 인하 무크 과목인데 1.5시간은 온라인을 하고 1.5시간은 오프라인을 하는 수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와 교육이라는 이제 학부 1학년 과목 수업을 이제 뒷부분에서 저희 I 클래스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의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그 오늘 강의하는 자료는 제가 그 온라인 이전에 그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제가 학교 연구비를 가지고 제 수업을 전문가들하고 관찰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다문화 사회와 협동학습 경험이라는 주로 그 제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 재작년부터 좀 이렇게 그 대학의 CTL에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뭐 인천에서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는지 많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 책 가지고 제가 강연을 좀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단국대학에서 불러주셔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이 잘 보이나요? 지금 공유를 시켰는데요. 네, 잘 보입니까? 네네. 이 포스터는 단국대학교에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커버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승도 교수님, 제 모습이 좀 여기 포스터하고 제가 실제 강의하는 모습이 좀 다르죠?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요 좌측에서 음소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포스터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음소거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제 포스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포스터에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미지가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다른데 저런 부분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우리가 민주시민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그 비판적 사고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강연에 앞서서 제가 주로 했던 연구들을 좀 제가 썼던 책,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작업했던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저희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촉박했을 때 2000년 초반부터 작업을 좀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과연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 보면 다문화 교육과 인간관계라든가 또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 사범대에 있다 보니까 또 민주주의 다문화 교육,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 교육, 상호 문화 교육의 이해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주로 번역서고요. 그다음 공유된 미래 만들기, 뭐 다문화 교육 이론가 이론가들, 처음 만나는 다문화 교육,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뭐 이런 책들은 저희의 저서입니다. 단독 저서 내지는 공동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책의 번역이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저희 연구소라든가 저희 학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연구를 해갖고 왔다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질적 연구자면서 에스노그라피를 연구합니다. 에스놀로지스트죠. 주로 제가 연구하는 지역은 동남아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 다양성, 민족 다양성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이제 소시적에 연구했던 그런 지역, 여기가 이제 베트남의 그 사파라는 곳이에요.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중국하고 라오스 바로 요 지역, 중국하고 라오스가 이루어져 있는 요 부분에 사파라는 지역인데 이제 프랑스의 그 지배를 받을 때 이건 여기가 상당히 그런 어떤 프랑스 사람들이 힐링하러 갔던 곳인데 소수민족들의 20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민족적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늘 우리들의 교훈을 우리보다 좀 선진국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수민족 연구들, 소수민족이라 하면 사회적 내지는 어떤 민족적 소수자들이죠. 국가가 없죠. 이분들은 민족은 있어도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소수민족 약자들을 연구하면서 사회적 약자죠.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뭐 협동학습을 체계화한 어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나 북미의 교육에서 얻는 교훈도 있겠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배움도 짧을 거고 경제적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좀 이런 현지에서 좀 얻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오늘의 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은 주로 민주시민성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요. 네, 두 번째 파트에서 협동학습의 모형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약간의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거라서 우리 그 교수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관심사항이 아마 협동학습 사례를 저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후반부에 좀 시간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파트는 제가 이렇게 좀 가볍게 아웃라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문화 사회에서 민주시민성, 시티즌십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그 크라우드로 이제 보여지는 거에서 여기 보면 다이버시티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다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멀티컬처럴 에듀케이션이 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자체가 이런 다이버시티를 지향하는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죠. 본인께서 어떤 수업을 하든 간에 그 수업에 들어오는 여러 구성원들 우리가 그 다문화 교육하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죠.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언어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를 잘못하고 있죠. 실제로 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계층,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한 6가지의 다른 점들, 나와 다른 성, 섹슈얼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나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 다양성을 차이로 인식하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양성을 존중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펙트라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에스닉, 민족적인 컬처.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에듀케이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크게 민주시민성에서 그 민주시민성을 갖춰야 되는 하나의 요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그 이주민 소수자들이 대한 교육으로 맞춰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다문화 교육 학회에서 얘기하는 골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 아주 성공적이고도 그런 그 안전한 그런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든가 또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런 그 인식들을 좀 높여준다든가 또 뭐 그 다중 그런 역사적 관점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라든가
또 크리티컬 싱킹을 이렇게 고무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력을 높여주는 거라든가, 또 뭐 차별이라든가 이런 편견 같은 것들을 방지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멀티컬처럴 에듀케이션의 하나 골스예요. 근데 목표들인데 우리는 이 다문화 교육의 목표들을 이주민을 잘 이해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민주시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나와 다른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중하게 생각하기 위한 어떤 방법,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과목이, 내 전공이 저는 민주시민성하고 관계없는 과목이다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공이나 교과목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습자들이 내 수업에 들어온, 내 클래스에 들어온 학습자들이 함께 나의 전공 지식들, 본인들이 배워야 되는 그 성취 목표들도 가져가지만 아울러서 부수적으로 민주시민성을 갖고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뭐랄까 최근에 2015년 이후에 뭐 에이스 사업이라든가 뭐 대학 혁신 사업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것을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시민으로 우리의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공부한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그런 세계 시민적 사고를 한다는 것. 근데 세계 시민적 사고를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글로벌 에티켓을 가르쳐서 세계에 나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인재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세계화 인재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글로벌 시티즌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201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GCD라고 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이드 for students, 가이드 for teachers 해가지고 교사용하고 학생용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 보면은 그다음에 학교, 지역사회, 그다음에 국가, 초국가, 이런 범위들이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한 뭐 긍정적인 자긍감부터, 그다음에 나와 동료들에게 대한 어떤 상호 의존, 긍정적인 상호 의존이라 그러죠. 그런 개념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이런 부분들을 더 그런 연결해 가지고 결국에는 국가와 초국가로 나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세계시민성을 정의하는데, 이 민주시민성이라는 것은 세계시민성에서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시민 그러면 민주시민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들인데, 제가 앞에서 나왔던 그런 다문화 교육의 그런 목표와 다문화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점들을 여기다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면, 하나는 뭐 사회정의에 대한 얘기라든가, 다문화 교육 자체는 과정이라는 것, 그다음에 크리티컬 페다고지라는 것, 비판적 교육학이라는 것, 그다음에 뭐 교육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안티레이시스트 하면 반인종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멀티컬처럴 에듀케이션의 스피리트는 미국에서 이렇게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미국에서는 레이스에 대한 문제, 인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반인종제 그런 교육 같은 것들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본질적인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이 이런 거예요. 미국이 80년대 이후부터 이 다문화 교육을 전면적으로 교육과정에 범교육과정으로 넣었어요. 이게 뭐 엘리먼터리, 세컨더리,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레벨까지 다 이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짙다는 것은 정치 체제하고 무관하지 않는 개념들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민주시민성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지 않겠는가. 어떠한 정치 체제가 들어와도 시민의 힘, 시민의 연대가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민주시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민주시민성에서 이제 이러한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특히 균등성이라 하는 이퀴티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문화 사회에서 작동하는데, 이 균등성이라는 부분들은 다양성의 존중과 같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균등하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균등성이라는 개념은 평등과 조금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퀄리티하고 저스티스를 우리가 구별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이퀄리티 같은 경우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거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등권에 좀 오리엔테이션 돼 있죠.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의 상자를 준 거죠. 야구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좌측 그림처럼 상자를 똑같이 줬어요. 근데 이 키가 작은 아이는 상자를 똑같이 줬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방식들, 기회균등이라는 방식이 바로 이 그 어떤 조건에 따른 기회균등이 아니라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뭐 조건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주는 거죠. 근데 다양성에 기인한 민주주의는 또 저스티스라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조건의 평등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조건의 평등이라는 이 아이가 이 야구를 볼 수 있도록 2개를 주는 거고, 이 키 큰 성인은요 이미 볼 수 있거든. 볼 수 있으니까 이 상자를 주지 않아도 이 성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의 평등인데, 이런 조건의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민주시민이라고 보는 민주시민성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도 역시 뭔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체제로부터 생활 세계에 주어진 걸 얘기하는데, 저는 좀 더 이제 논의를 어떻게 갖고 가냐면 우리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체가 어떻게 타자를 인식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민주시민과 타자 지향성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정희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 목소리 좀 나올 수 있나요, 김정희 교수님? 요거 하나 좀 빨간 글씨 하나 보입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네,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거 그냥 이렇게 언어적으로 발화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뭐 연민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죠. 네네. 근데 교수님 저기 전공은 어느 분야세요? 저는 영문학에서 영시 전공입니다. 근데 지금 가르치는 건 자유교양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아까 그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할 때 아주 짧게 거의 뭐 1초도 안 되게 발화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의 영혼의 떨림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영문학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말,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말을 아침마다 이렇게 되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꼭 이게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타자 지향성이라는 것은 저처럼 이제 다문화, 즉 사회적 소수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표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나밖에 모든 타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짐지고 아프고 굶주린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심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거예요. 아마 이것을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슴이 뜨겁지 않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이렇게 자기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동일화함으로써 기존의 사랑의 아픔에 대한 관조적 공감을 걷어낸 일체적 연민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닌 영혼의 아픔까지 온몸으로 기억해내려는 단 하나의 아주 진실한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감동시키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상호문화 소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타자 지향성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자 지향성 개념은 서양의 이제 근대 철학에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칸트나 헤겔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어떤 사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현상학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후설이 그 헤겔과 칸트를 비판하면서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이 그 타자 지향성,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타자, 내 밖에 다른 타자에 대한 지향성을 둬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 타자 지향성이 나왔는데요. 이 후설을 필두로 해서 하이데거라든가 멜로 퐁티, 또 뭐 사르트르, 레비나스에 이르기까지, 뭐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 타자들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개념까지 얘기할 정도로 주체는 없고 타자에 대한 절대 타자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현대 철학, 특히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 그 화두가 바로 이제 주체인 나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주체인 나를 타자인 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수라는 것은 학생이 없는 교수는 없죠. 그러니까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수라는 어떤 게 생기다는 거예요. 학생이 타자라면 나는 주체인데 그런 타자로 인해서 내가 규정된다는 거기 때문에 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설이 이야기한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향한다라는 그 타자 지향성, 뭐 하이데거의 공동 존재, 이 세계 내에서의 어떤 공동 존재, 독일어로 이제 미트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인 나의 존재인데 미자인 해가지고 내 존재 안에 이미 타자가 함께 한다는 개념이에요. 사르트의 타자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레비나스의 타자 속에 찾는 나의 모습, 이런 타자 지향성 사유들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타자 지향성 사운드 안 들리는데. 아마 지금 김영순 교수님 와이파이가 조금 지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인천의 하버드라 와이파이 상태가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끊겼나요? 네, 지금 네, 들려요. 교수님 지금은 들리는데, 아까 예, 끊겼어요? 네. 네, 이 와이파이가- 페이지에 넘어와서 바로 끊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타자 지향성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민주시민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그 민주시민성과 민주시민성의 타자 지향성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념과 이 타자 지향성이 문학적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시민을 확대하면서 지금 여기가 4가지의 폴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여기는 사람이라든가 지구촌 공동체 한 사람으로 책임의식 갖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학생들이 길러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좀 제가 기록해 놨어요. 여기 등록 외국인 국적부의 현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고 또 상당히 많은 지역에 퍼져 있고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죽전 캠퍼스가 있는 단대 죽전 캠퍼스가 있는 경기 같은 경우는 전국의 가장 큰 그런 다문화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 문화적 다양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들어온 사람 말고 그 나간 아웃바운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들의 교포,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765만 명 정도 돼요. 이렇게 5대 대륙에 5대양 6대주죠. 6대주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한국 안에서도 한반도 안에서도 반쪽 남한 쪽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한 안에서 세계를 이미 품고 있고 이미 세계 시민의 우리가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역할로만 봐도 그런 개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사회 초국적 이주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다 대학에 선생님들이나 저나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우리 대학의 강의실 현실은 과연 어떨까라는 개념을 물론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자제분들을 인터내셔널하게 인터내셔널 클래스라든가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서 자녀들이 성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의 저도 교수자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떻게 그 아이들이 트레이닝 받고 또 그 교육 받는가에 대한 관심과 그럼 우리 대학은 과연 어떨까?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럴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학 강의 현실은 어떨까? 한번 보세요. 이상과의 현실. 그러니까 주로 제 수업, 우리 사회교육과 수업은 대부분 팀플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여러 교수님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팀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손연아 교수님. 손연아 반갑습니다. 네. 들어온 거 이제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잘 저는 지내셨어요? 수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학생들이 예, 무임님 참 가끔 학생들 많나요? 열심히 다들 협동적으로 하는데요. 가끔은 이제 그 팀플 그 구성원 중에 본인들이 더 공헌을 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평등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팀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교수님들도 훨씬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성이나 타자성을 기를 때, 타자지향성을 그릴 때 가장 우리 대학에서 수업하기 만만한 게 협동학습, 팀플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팀플이라고 그러죠. 협동학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보여줬던 거 팀플의 슬픈 현실.
이제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년별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교양 수업이라든가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무학년제 쉽게 얘기하면 막 학년이 막 섞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1, 2학년, 3, 4학년 섞일 때 새내기들하고 팀플 할 때 선배들이 이제 힘들거나 또 취준생 같은 경우는 팀플에 좀 나 좀 빼줘 나 이게 준비해야 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뭐 여기 보면 팀플이 뭐 성적 40%나 차지하는 수업인데 다른 조는 이미 사람이 찾다면 당신이 선택할 조는 과연 뭘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팀플의 슬픈 현실들이에요. 자, 대부분의 우리 대학의 팀플은 이렇다. 자, 그리고 또 이러려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러려고 팀플을 해야만 할까? 이거 팀플 하다 보면은 중간고사 때쯤 학생이 연구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저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하면 훨씬 잘하는데 팀플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그 학생에게 해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혼자 세상 살아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살 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협조나 협력이나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수업의 목표가 이렇고 이미 그거를 너가 동의하고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바꿀 수가 없다. 대신에 뭐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팀플 안에서 개인 점수들을 주는 경우도 있죠. 저는 팀플에서는 개인 점수 안 주고요. 그래서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개인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런 데서 개인 점수 주고 팀플에 개인 점수 줘버리면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플에서의 개인 점수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 시험을 통해 가지고 뭐 퀴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수 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팀플을 볼 때 뭐 이상과 현실을 제가 구별해서 놨어요. 조짤 때 이 멤버라면 뭐 여기 보면 꽈탑, PPT 신, 뭐 이런 사람, PT 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상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멤버라면 최소 A+. 그다음에 이 멤버라면 내가 뭐 여기 뭐죠 캐리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현실은 취준생, 새내기, 탁과생 이런 애들하고 겹쳐지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특히 저는 교양 수업을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또 이제 뭐냐면 논의할 때가 있어요. 각자 파트 맡아서 의견 교환 딱딱 빠르게 이상. 모이기 모였는데 침묵, 의견이 서로 없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발표 당일날이 됐어요. 예상 질문까지 다 뽑았다. 여유 많다. 이거 이상인데 수업 시작 전까지 PT 만들고 있어. 빨리빨리 해 난리가 난 거야. 현실이에요. 팀플 끝나고 나서 자 이상은 뭐냐면 팀플이 뒤풀이 하면서 침묵도모를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봤을 때 팀플에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는 교양 수업 하면서 학생들끼리 CC가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 팀플을 잘하면 진짜예요, 농담입니다. 제가 그래서 줄에서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양 수업은 여러 과에서 오잖아요. 뭐 공대 학생도 있고 인문대 학생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독특하게 학생들이 연극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16주간 학생들이 같이 팀플 하면서 나중에 끝날 때 연극까지 할 수 있을까?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걸 한 7년 가까이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15분짜리 단막극을 학생들이 만들어요. 여러 전공에서 온 학생들이. 그런 게 아마 다양성에서의 조합, 다양성의 협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이제 교수님 한번 보세요. 교수님들이 팀플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팀플 시켜놓으면 그럴 거야. 야, 나 좀 편하잖아. 이렇게 가을식보다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어떨 경우 보면 교수님이 편하려고 우리 팀플 시키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팀플이 초기에 기획을 하고 프로듀싱을 해야 되거든요. 훨씬 더 교수님이 아주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무조건 이런 거죠. 우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냥 쉬는구나. 우리끼리 뭘 하니까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걸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이 팀플 할 때요. 가능하면 사전에 뭐랄까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과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이미 사전 학습을 해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전략적으로 이 팀플 할 때는요. 3시간 수업이면 한 2시간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1.5, 1.5 하든가 아니면 1시간, 2시간 하든가 학교에 3학점짜리 수업할 경우에 학교에다가 비러닝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 혁신 사업에서 비러닝 같은 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블렌디드 러닝 해가지고. 왜냐하면 대학 사정이 이건 이제 제가 오프라인을 가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를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3시간의 강의실을 다 쓸 거, 전기세 다 쓸 거를 1.5시간은 학생들에게 플리러닝을 통해서 집에서 사전학습 해갖고 와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사전학습할 때 교수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이클래스에다 올리는 거에 대한 글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교수님이 1.5시간을 저렇게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걸 계속 그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했던 팀플의 교훈은 학생들에게 뭐랄까 여기 보면 책임감, 팀플들이 원들의 소통, 전공지식, 협동심 늘릴 것 같아요. 이게 파란 색깔로 돼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꾸로 이렇게 부정적인 경향이 많아요.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되는 거 학생 입장에서. 자, 그래서 팀플에서는 모두가 적이다. 잠시도 방심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학의 정성. 근데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성을 길러주고 세계 시민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팀플의 원인과 결과를 제가 보니까 이제 무임승차가 많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무임승 경험했던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람직한 조별 과제 활동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SNS나 단체 채팅방으로 의견과 회의록을 공유한다라든가 또 최대한 다 같이 만나서 과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라든가 친구끼리 팀을 짜거나 먼저 친해지도록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왜 블렌디드 러닝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에 3시간을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학생들이 사전에 서로 미팅을 하거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시간을 줘야 된다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3시간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학생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방법.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서의 전략은 좀 달라요. 제가 이제 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즉 세계 시민성, 민주 시민성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가장 크게 나온 거 보니까 코오퍼레이티브 러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협동학습 전략이죠.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어떤 수업을 할 때 내 수업은 전공 특성상 협동학습이 안 돼 라고 하는 수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뭐 법전원이나 의전원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고시에 맞는 그런 특성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팀플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모든 수업이 팀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학습이. 협동학습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여기부터는 뭐냐면 실제로 제가 수업했던 거에 대한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교양 과목 40명 정원이고 1.5시간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을 받고 온라인도 저는 동영상을 다 찍어서 올려요. 이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온라인 다 올려놓고서 학생들이 보게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협상, 협력의 가치를 실시하는 협동학습의 장점을 소개하고 강연자가 수행한 2개의 수업, 교양하고 전공의 교수자 노하우와 학습자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제 책의 목차 중에서 특히 협동학습의 경험과 의미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4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높여주고요. 또 개인적인 책임감, 이게 인디비주얼한 그런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개인에게 맡겨진 태스크를 책임감 있게 하는 거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 소셜 스킬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모두마 과정, 우리가 어떻게 협동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을 혼자 사는 것보다 이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크다. 결국에는 이제 타자 지향성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는 개념들이 크겠죠. 그래서 협동학습의 사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학습을 하는 방법들인데요.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유형을 다 설명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여기 STAD 해가지고 여기는 성취과제 분담학습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단계별로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집단학습하고 평가하고 집단이 인정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팀 경쟁학습, 팀별로 해가지고 A1, A2, A3, A4 이런 팀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경쟁을 하는가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소 요모형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합니다. 특히 사범대에서는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요 직소 1하고 직소 2 모형을 많이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전문가하고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5개의 소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학생이 이 한 챕터씩을 다 한 학생별로 공부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전문가예요. 이게 전문가 그룹이죠. 자, 이러한 A 그룹이 이 그 5개의 그 소챕터들을 공부하고 B 그룹에서도 5개의 소챕터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A1, B1. 그러니까 A, B, C, D의 그룹이 있다면 A1은 소챕터 1을 공부해갖고 오는 거예요. B1도 소챕터 B를 공부해갖고 안을 공부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A 그룹과 B 그룹은요, 이 단원으로 묶여져 있죠. 1단원부터 소단원, 5단원까지 5명이 각각 있다면 여기도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큰 단원의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단원은 그 대단원에서 소단원 1만 공부한 사람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B1, C1, D1이 다시 묶이는 거죠. 이게 전문가 그룹이 구성돼요. 여기서 서로 논의하고 자기 그룹에 돌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룹 2개가 하나는 전문가 그룹이고 하나는 모집단 그룹이 있다면 거기서 섞어서 공부하는 게 이게 직소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 방식도 전공 수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 이게 이제 직소 수업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집단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서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구두로 짤막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PDF로 제가 이런 채팅방을 통해서 제 강의록이 제공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적 협동학습.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모형에 따라서 소집단의 주제를 결정하고 제가 요 방법도 교양 수업에서 많이 씁니다. 소집단 내 분업이 소집단 발표를 시켜요. 그러니까 소집단이 발표하고 요거를 이제 코오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코오퍼레이션의 약자예요. 근데 그런 방식을 제가 이제 어떻게 실제 수업에 이용했는가를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GI 모형, 이건 이제 뭐랄까 집단 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팀을 구성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팀별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고 수집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평가하는, 이게 이제 대부분 또 이런 방식으로 많이 그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수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GI 모형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들을 제가 쭉 보니까 그 모형의 특성상 개별적 책무성은 모든 모형당 다 좋아요. 성공기의 균등도 뭐 이렇게 보면은 뭐가 좋냐 나쁘냐 다 표시해서 모둠의 경쟁도 있고요. 뭐 개별화의 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표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 논문에 나왔던 책하고 논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일례를 가지고 역할놀이 기반 협동학습 수업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했어요.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코비드 때문에 이런 모여가지고 연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다시 여러분들하고 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본 같은 걸 작성하지 못하니까 그 전에 집에서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그 1시간 반이 온라인에서는 20분짜리 3개니까 60분 정도의 세 타임의 그런 동영상 파일을 줘요. 그리고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이 편하다고 막 60분 1시간 반씩 들이다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경우 있거든요. 학생들 안 봅니다. 2배속, 3배속으로 봐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자료만 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분씩 자르세요. 교수님들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이 어디서 학생들이 짤막한 걸 좋아해요. 딱 20분만 넘어가도 학생들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실험이라든가 연구, 질적 연구자니까 인터뷰라든가 이걸 통해서 밝힌 연구 결과인데 딱 20배에서 25분 정도가 적당해요. 한 단위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라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이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이 제책이 하나 있는데 이 제책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제 수업에 이 협동 수업의 그 목표들이 이제 제시됐고요. 그다음에 2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제고요. 다 액티비티예요. 그냥 오프라인에서는 다 액티비티예요. 온라인에서 수업 받았던 걸 개념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는 다 액티비티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 구성원 이야기예요. 이거 여기서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주민 유형인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역할놀이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 적응과 한국에서의 삶을 이해하는 건데 학생이 이걸 대보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그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에서 각각의 조에서 다 이주민이 되고 한 사람은 한국인이고 나머지가 이주민이 돼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본을 써가지고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활동한다라는 것. 그다음 강의 진행 방식은 아까 제가 구두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구성 및 모든 활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18년도 2학기의 경우는 이제 제가 모두 8개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다른 학교도 이제 강의할 때 그러면 팀플 할 때 다른 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되게 서먹서먹하잖아요. 서먹서먹하는데 어떻게 그 서먹서먹을 푸느냐?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장이 된다면 주제를 삼아 자기소개를 하게 해서 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든가 이 경우 자기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모두먼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 서먹서먹함을 완화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좀 이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선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양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교양학부에 계신 분들은요. 다양한 전공의 학과 및 그러니까 다양성을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팀원의 남녀 성별 균등 배치라든가 나이, 기숙사냐, 집에서 출퇴근하느냐, 집에서 학교 다니느냐,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그런 수강 신청한 거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써서 내라 그래요. 그 조를 그 다음 주에 짜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선 수업 조교하고 함께 다 조합을 맞춰요. 어떤 조합이 가장 가능성이 큰 조합인가. 뭐 거기에 보면 뭐 종교도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종교, 군대, 유무, 그다음에 또 그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특기, 전공, 뭐 희망, 직업 아주 다양하게 겹치는 게 없게끔 할수록 다양성이 클수록 그 처음에는 조금 갈등이 있는데 나중에 훨씬 더 그 다양성이 큰 집단이 효율성이 높아지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다양성으로 짜서 조를 짠 거예요. 학생들의 조를. 그래서 여기 보면 조명도 좀 흥미롭게 학생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각각의 학생들이 이제 막 보면은 막 공대 학생들하고 인문 학생들 남녀가 막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듬 짝이라든가 2차시 조장 선발 및 자기소개, 3차시 설문지 작성하게 하고 4차시 1차 연극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기서 차시라는 건 이제 주차로 보면 됩니다. 이런 제가 실제 했던 수업들을 학생들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끊임없이 그 협동학습할 때 그 조로 다니시면서 확인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조 참여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귀담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이 한 주차회가 끝날 때는 그 모두먼의 대표 조장이나 그 조장이 계속 발표할 수는 없고요. 조장 순서대로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그 조가 이 주에 무엇을 했는가를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또 다른 조가 뭐 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별 연극 주제를 발표하게끔 하고 5차시에 7차시 연극 준비 콘티 작성하는 거예요. 9차시에 1차 연극 시연, 10차시에 연극 동료 조별 발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여기 보면 실제 여기 러브인 아시아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연극을 한 거죠. 나와가지고 단막극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11차시 2차 연극 구성, 다문화 인대기, 그다음에 12차시 조별 발표 및 토론 뭐 제가 그 어떤 그 학기에는 연극을 2번 시키고 어떤 학기는 1번을 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기는 학생들이 되게 적극적인 학생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뭐 6개나 8개 조 중에서 2-3개 조가 적극적이면 다 적극적이 돼요. 근데 모든 조가 적극적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전략을 한 번만 이제 연극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당시는 모든 조가 적극적이어서 2번 좀 시켰어요. 조별 발표 토론하고 연극 준비 콘티, 그다음 2차 연극 시연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연극하고 2차 연극에 대한 그 2개의 아까 과제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용하고 주제를 제가 쭉 뽑아가지고 강의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2개의 연극을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극한 것들을 쭉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연극을 실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각 조들이 연극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아프지 말자 조 같은 경우 밖에서 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역할놀이 시나리오예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러브인 아시아 아까 멜라닌 좀 봤죠? 그 러브인 아시아 역할놀이 한 거 있는데 역할놀이에 대한 그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기들이 이렇게 다 씁니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다 써요. 이렇게 대본들을. 그다음에 두 번째 다문화인 되어보기에 대한 시나리오. 이거를 이렇게. 자, 그래서 역할놀이를 해서 학생들의 경험을 좀 보니까 그 수업의 단계들이 있어요. 1단계 수업 과정 및 학습 목표 제시, 또 2단계 팀그룹 형성하기, 3단계 조이름 짓기, 조장 선출. 이 단계에 따라서 제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하고 교수자의 관찰 과정들을 쭉 제가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다음에 4단계 역할 주제 탐구하고 주제 선정하고 5단계부터 10단계까지 마지막에 설문지 작성하고 저널 작성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정교하게 짰죠.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팀플 수업, 협동학습 할 때요. 그 교수님들이 하나의 그 연출가, 뭐랄까 그 PD, 또 설계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런 수업을 하고자 할 때 제가 짠 혹은 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들을 가지고 교수님들 수업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으니까 꼭 역할놀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대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이제 인터뷰라든가 아까 저널 쓰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역할놀이에 참여한 대학생의 참여 경험은 협동학습 구성 요소에 나타나는 5가지 유형: 긍정적 상호 의존성, 개인적 책무성, 개인 간 상호 교류, 소집단 및 사회기술, 뭐 집단 평가 중에 크게 3가지 유형을 분리해서 제가 보니 핵심 범주 3개하고 하위 범주 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긍정적 상호 의존성, 개인적 책무성, 개인 간 상호 교류인데 그 중에서 뭐냐면 협력에 대한 얘기, 도덕적인 의무감, 또 화학과 공존을 위한 실천. 결국에는 제가 수업을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학생들은 태도와 행동에서 이러한 그런 뭐랄까 협력이라든가 의무감, 실천 같은 것들을 성취하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위 범주 보면 참여와 소통이라든가 낯선과 두려움의 어떤 경계, 사회적 상호관계, 뭐 자아성찰, 역할 책임, 의견과 표현, 뭐 언어적 상호작용의 다양성들을 학생들이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PPT는 마쳤고요. 제 연구소의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여기서 새로운 공유를 좀 할게요. 제 수업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인하대학교의 그 아이클래스 창인데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입니다. 제 얼굴 보이시나요? 우리 박희영 선생님, 여기 지금 화면이 잘 보이나요? 저희 그 아이클래스 화면이? 네. 네, 잘 보여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강의 계획서가 뜰 겁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예요. 근데 이게 2021년 1학기 강의 계획서라게 온라인에 맞춰진 강의 계획서도 보이죠, 교수님? 네네. 자,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 대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쭉 보면 이렇게 지금 수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쭉 있어요. 이건 강의 계획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실제적으로 하는 게 보면 자, 이게 이제 13주차 이제 이게 오늘 오후 3시에 수업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좀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13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 여기서 1교시, 2교시, 3교시는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 갖고 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동영상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공유를 다시 해야 돼 보일 것 같은데. 자, 이 온라인 보이나요? 네. 동영상 보이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보여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그 동영상 수업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아이클래스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동영상 수업이 이렇게 20분에도 25분씩 돼 있어요. 3가지가. 요거는 집에서 1.5시간을 애들이 공부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했는지 안 해왔는지 어떻게 하냐. 일단 시스템에서 출석률이 우리 학교 시스템에는 출석률이 애들이 20분 정도 이상 공부해야지 출석이 되거든요. 이건 학생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교수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가버닝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얘가 그냥 틀어놨는지 안 틀어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3주차 1인 1질 올리기가 있어요. 질문은 반드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 동영상을 공부해야만 질문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13주차 질문 올리기가 있어요. 올리기 코너가. 박장희 교수님 이거 보이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아이들이 13주차를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학생들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올린 주차를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12, 예를 들어서 3주차 거 볼게요.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올려요. 여기 보면 최정현 학생이 사회적 관계와 공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21학번 정치외교학과 최정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여기 보니까 공존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공존이 단절된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는 이런 질문을 던지려면 그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제가 이거를 읽고 사전에 읽고 그 질문에 대해서 3주차 다시 들어갈게요. 3주차 주요 질문 모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질문을 모아가지고 이게 학생들의 질문을 제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일이 1인 1질한 거를 40명의 질문을 다 답변을 못하니까 중요한 질문을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묶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딱 이제 그러면 1.5시간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에 들어오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오프라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업을. 그러니까 다시 또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3주차에 3주차 비대면 여기 화상강의 돼 있죠. 이 줌으로 수업을 1.5시간 하는 거죠. 1시간 반을 할 때 1시간 반 할 때 30분 정도를 학생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요. 자,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쭉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줌에 보면은 소그룹 회의가 있어요. 이미 조별로 다 그룹들이 돼 있기 때문에 소그룹 회의를 1시간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소그룹 회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미 그 학생들은 조장도 있고 조장은 매주 바꾸는 걸로 했고요. 조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온 질문을 가지고 그중에 자 교수님이 답변한 것도 있고 그중에 자기들이 토론 주제를 자기들이 삼아 그리고 토론을 해요. 그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학생들이 발표도 하고 조장이나 그 대표가 그 조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뭐 하냐 하면은 이게 조별 토론 내용을 조장에게 정리하고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예컨대 여기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5주차 1인 1질 토론에서의 공정 경험 이렇게 5주차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5주차에서 토론했던 경험을 적게끔 했어요. 8조 토론 경험, 뭐 5조, 3조 여기 토론 경험 있잖아요. 8조에서 토론했다는데 박소라 학생이 토론한 경험을 적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간호학과 박소리입니다. 저는 8조에서 대중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자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디어를 만들기 어려웠지만 함께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리게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토론을 올리거나 글을 정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 내에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수업 시간 밖으로 할 때 강의 평가가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자기 시간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1.5시간의 동영상을 한 1시간이나 50분이면 집에서 보거든요. 20분짜리 세개를 보니까 보고 질문 하나 정리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1.5시간에 집에서 해갖고 와요. 그 다음에 와서 30분 정도 교수가 주요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정리를 전체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각 조로 돌아가서 한 40분 정도는 학생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토론한 내용을 조장한테 발표하게 하고 나머지 5분 정도를 6줄 이내로 학생들이 거기다가 소감을 쓰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단위의 한 주차의 수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그런 PPT를 사용해서 한 거는 오프라인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평가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렇죠. 궁금하죠. 평가는 이제 제가 8주차 때 평가도 역시 온라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8주차에 제가 과제가 하나 나가고요. 과제 나간 거 여기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대체해서 업로드 시키는 건데 이렇게 지금 과제 평가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의 과제를 다 평가해가지고 성적도 매겼죠. 여기 이상원 88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여기서 보면 피드백을
다 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피드백을 학생들이 이거를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교수님 제가 왜 88점이냐, 제가 왜 여기 59점이냐 막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일일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 40명 학생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중간고사 대체과제 업로드에 그 뭐가 있냐면 뭐를 넣을 수가 있냐, 우수과제를 학생들에게 공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수과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수과제 선정돼 있죠. 여기를 우수과제 선정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우수과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체크된 게 우수과제예요. 학생들로 봤을 때, 학생 화면으로 봤을 때는 우수과제가, 제가 학생 화면을 제가 바꿔서 볼게요. 우수과제 보기 하면 학생이 요 4명의 과제, 우수과제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우수과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네요.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파일 하나 지금 다운받아서 여는데 제가 공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하나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공유가 안 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우수과제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그 교수님이 덜 괴롭힐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우수과제인데요. 청년 대학생으로서 공존 방안 모색, 코로나19와 우리의 삶.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이 낸 거예요. 목차. 이렇게 청년 대학생으로 여기 머리말, 청년 대학생으로 공존 경험 맺은 말. 근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이해했던 지식과 이해 차원의 내용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검토했던 것들, 이걸 정리해서 글을 쓰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업의 핵심은요. 지금 박장희 교수님, 제가 이거 한글 파일 보이나요? 네네,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머리말 좀 이제 볼게요. 이런 머리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대학생 공존 경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내용, 그다음에 대학교와 사회초년생의 관계, 토론에 대한 경험을 정리했죠. 이렇게 끊임없던 20년 동안의 공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상에서의 공존 경험, 그다음에 맺은 말, 코로나와 19와 앞으로의 삶,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이 이렇게 레포트를 낸 거를 우수과제를 선정했는데, 자, 이 수업에서의 핵심은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플립러닝 1.5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독서를 시키는 거예요. 리딩, 독서를 하면서 학생들이 또 질문을 정리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토론, 그다음에 나중에 글로 정리한 논술, 중간고사 때 이렇게 글을 써서 정리시켰잖아요. 그래 이 태도와 가치로 하거든요. 글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태도와 가치가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독토논, 이게 흔히 얘기하는 최근에 리터러시 오리엔티드 돼 있는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터러시 중심의 러닝 스타일이죠. 학습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리터러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문해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리터러시 자체가. 그냥 그 리터러시가 읽고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 리터러시 학회에서 디피니션이 뭐냐면 참여입니다. 참여. 그러니까 파티시페이팅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여, 사회적 참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서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에게만 실천해야 되는데 한 단위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실천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이걸 통해서 좀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 협동학습의 방법이라든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협동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제가 좀 두서없이 쭉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 박장희 교수님이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점심시간이 그러니까 교수님 빨리 끝나고 교수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좀 질문이라든가 또 여러분의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일단은 그 강의를 정리하고요. 그 교수님들이 협동학습 하실 때 불편하셨던 점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측면. 기말고사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럼 기말고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원래는 제가 강의객서는 대체 과제를 했는데 학교가 두 과목을 다 과제로 하면은 나중에 공정성에 시비가 있다 해가지고 꼭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라인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협동학습에서 시험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수업 시간에 똑같이 시험 보는데 모든 거 오픈북이야. 오픈북을 하고
그냥 본인이 그 지금까지 어떤 토론 경험을 쭉 정리하는 방식을 쓰도록 했는데 제가 이제 주제하고 이런 거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채점 기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오픈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평가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우리 교수님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의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수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 직전에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강의는 좀 이렇게 짧게 해주시고 질의응답 위주로 좀 받아주십사 제가 부탁드렸더니 김영수 교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네요. 교수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뭐 음소거를 만약에 뭐 어떻게 해제하는 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스페이스바 자판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마이크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과목에 절대평가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상대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 온라인 수업상에서요? 저희가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 학교가 그 온라인이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그 절대평가를 하라 그랬는데요. 이번엔 상대평가로 A 이상을 40%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지침에 맞춰서 이제 상대평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만 0.1, 0.2 이런 평균 차이로 애들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상대평가에 협동학습할 때는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할 때는요, 학교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랄까 절대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협동학습에서 상대평가는요, 굉장히 학생들에게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측에 교수님들이 이제 학교가 좀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학교가 믿어야 되는데 교무처가 내가 협동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하는 게 학생들에게 좋다라고 했는데 또 학생들은요 그 절대평가기 때문에 몰리는 경향도 있고 또 저 학교 본부 측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협동학습 수업을 하는가 이제 학생들에게 절대평가가 좀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협동학습을 하려면 아마 학교가 교무처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절대평가로 가는 게 학생들이 이렇게 뭐랄까 프리라이드라든가 학생들 간의 갈등들 협동학습을 잘못 시키면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갈등을 원천적으로 뭐랄까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허락이 안 된다면 뭐 절대평가 왜 당신 과목만 협동학습 이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안 된다면 학생들하고 처음에 정확하게 매뉴얼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팀 역할을 할 때 있어서 뭐 그렇다고 이게 조장 같은 경우에 제가 조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예전엔 조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왜 조장만 가산점을 부여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가 조장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5명이면 2번 오겠죠. 10번 정도는 조장하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빼고 나면 거의 이제 5명이 할 경우에는 2번 정도 조장의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협동학습할 때 뭐 조장, 조원들 안에서의 역할 분담들이 명확하게 되면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확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프리라이더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전학습하고 사전학습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학습을 뭐 이렇게 글을 써갖게 오게 한다든가 아까 저처럼 여기 아이클래스에 학생들이 질문을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사전학습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협동학습에서 공부 안 해갖고 온 애들이 토론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라이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학습을 통해서 협동학습의 본학습에서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는 게 그게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손을 드셔도 좋고 아니면 편하게 마이크 활성화하셔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지금 협동학습 전략에서 교수님은 동료평가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동료평가는 우리
저기 전공 과목에서는 하는데요. 이 교양 과목에서는 안 합니다. 동료평가는. 근데 이제 그 프리라이더나 이제 사실 그 모든 학생들 좀 참여를 시키려면 서로 상호간에 하는 동료평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인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안 하시거나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네. 아주 하실까요? 굉장히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협동학습, 역할놀이 기반 협동학습은 역할놀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평가가 그냥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역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뭐 무슨 그 문제 해결 학습을 협동학습을 했을 경우에 그 학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평가라든가 동료 평가라는, 우리 전공에서는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실제로 그 내부에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조별을 평가할 때 교수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5개 조가 있으면 5개 조가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면 자기 조에 대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자기 조 점수 빼고 다른 조의 우수조를 선발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교수자만 평가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다른 조에 대한 동료조 평가를 하는 거죠. 동료들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집단 동료 평가, 동료 집단 평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 하나의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국적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프리라이더를 방지하기 위해서 3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한 학생이 5분씩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보면은 나는 이번에 전부 다 내가 PPT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빠진다 뭐 이런 순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서는 자기네들끼리 정하지만 그래서 다 30분을 하면 6명이 5분을 참석하도록 하게 했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홍콩에 있는 학생,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생 이래서 리얼타임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줌이.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그레이딩 시트, 그러니까는 채점 기준표를 미리 학생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목소리, 그다음에 준비도, 오거니제이션, 그다음에 뭐 시간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각 항목에 대해서 5분인데 30문항으로 쪼개서 그 채점표를 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정말 잘 했는데 스피킹이 안 좋은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테크닉을 미리 다 줬는데도 그걸 잘 숙지를 못 했는지 이렇게 화면에 그 비율, 자기 얼굴을 좀 이렇게 지금처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근데 교수님 같으면 이렇게 그 영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발음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중국식 영어, 뭐 독일식 영어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잘 보지만 그래도 전달력과 표현력 해서 개인별로 했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팀플을 하면은 이렇게 팀플 하기도 어렵고 카톡으로 리얼타임으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 과제를 줘서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다국적 학생들이 모였을 때 어떤 거에 프라이어리티를 줘서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그 과목이 어떤 오럴 커뮤니케이션이요. 영어. 예. 근데 이제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과목의 성취 기준이나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 네네. 에임이. 그래서 그 과목의 교수님이 생각했던 그 성취 기준에 맞춘 그 어떤 평가 기준들이, 아까 평가 기준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프로나운시에이션 같은 것들에 대한 거를 가산점을 주거나 뭐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 자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그 리스팅이 아까 뭐 20몇 가지가 돼 있다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저는 좋은 건요,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뭐랄까 셀프로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이제 교육학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뭐 또는 이제 그냥 일반으로 봤을 때 셀프 컨설팅 같이 자기가 자기 거 찍어서 미리 교수님의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게끔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도 상당히 그 채점을 할 때 그런 그레이딩을 할 때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자기가 찍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되게 발표 시간이 프레젠테이션 타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5분에서 7분이요.
5분에서 7분짜리 동영상을 본인이 찍어가지고 교수님한테 하나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았죠 이미. 예, 예. 네, 미리.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본 수업에서 말고 그 네. 아이들이 먼저 마이크로 티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교수님이 먼저 아이에게 야 이거는 이거 어떻고 하고 나서 한다면 굉장히 본 수업에서의 그 프레젠테이션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도 채점할 때 조금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의 학생이 몇 명인지 클래스가 모르겠지만 원격거리에 있어도요. 이게 그 협동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줌에서도 가능하고 이 줌에 아까 소회시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끼리 뭐 말레이시아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래도 뭐 리얼타임이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시차 때문에 그런데 뭐 시차를 학생들이 인정만 한다면 그냥 교수님이 적당한 시간을 잘 잡아서 좀 그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처음에 수업 시간 잡을 때도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에서는 그럴 거예요. 우리 주간 안에 수업 시간이 구성되어 있지만 교수님 수업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을 한다. 학교하고 얘기하면 선생님,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이 아닌 뭐 저녁이든 그러니까 학생들과 처음부터 그 수업 시간에 대한 그런 디스커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협동학습이나 민주시민성을 기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의가 되면 이미 그 합의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도 그러니까 수업 목표가 이렇게 돼 있고 평가 기준이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마이크로 티칭 해가지고 교수님이 체크할 거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수업에 그런 그 약간 테크닉이나 스킬 또는 뭐 날리지 그걸 넘어서서 어티튜드라든가 글로벌 시티즌십 스피리트라든가 이런 걸 길러줄 수 있는 방식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조를 잘 구성해가지고 명확한 미션을 주면은요. 요즘 학생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잘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절대 평가로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그 학생들에게 제목을 제가 줬어요. 한국의 유학원 국문과 학생들 같으면 한국의 그런 그 현대 시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학생 같으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차이 제가 제목을 임의로 정하고 그 다음 비즈니스 학생들 같으면 한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그러니까 길게 말하는 건 뭐든지 쉽거든요. 그래서 짧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미리 잘된 전 학년대에 가르쳤던 잘된 그런 거를 제시해서 그렇게 그럼 했습니다. 디스커션은 그 만약 지금 현재는 개별 학습을 지금 하는데요. 디스커션은 시키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노티스 해갖고 줌해가지고 서로 보고 나서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제일 좋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뽑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2주 후에 항상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게 그렇게. 혹시나 한 학생이 만약에 A라는 학생이 뭐 앨리스라는 학생이 홍콩에서 자기가 7분짜리 뭐 그 수업 시간 내에 몇 학생이 프레젠테이션 하죠? 아니 일단은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서 제출해가지고. 네, 제가 그다음에 뽑아가지고 그중에 PPT를 잘한 학생들 말은 못하지만 그다음에 스피킹에서 전체적으로 잘된 학생들을 3개 정도로 제가 베스트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 방식, 교수님 방식도 좋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 주에 뭐 2 학생이 만약에 프레젠테이션 하면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 토론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영어가 약한 학생들은 잘 참여 안 하죠. 네, 그래도 이렇게 좀 프로모션을 시켜가지고 좀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디스커션 자체가 조금 왜 그러냐면 그 영어는 못하지만 자기 나라하고 약간 좀 문화 비교도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거는 그렇게 이런 의미로 뭐 한다든가 이런 문화 간의 차이 같은 것들을 글로벌한 입장에서는 좀 서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좀 이렇게 확대된 생각들을 좀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거의 우리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해도 돼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려서 이영희 교수님 우리 질문이 우리 선수가 선수한테 식사 시간을 우리가 식사 시간이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드리고
그 세계 시민 그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 수업이라 그 주제나 뭐 협동학습 자체로 뭐 세계 시민을 키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전공에서는 사실은 뭐 협동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또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중요한 걸 아는데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모든 다른 전공에서도 좀 이런 걸 하면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팁 내지는 전략 내지는 주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독서, 토론, 논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한다면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업이든 간에 그 협동학습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협동학습 안에 깔려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이제 그 독토논인데 독서는 이제 수업 전에 하는데 그거 하나에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책무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시민에서 얘기할 때 아까 제가 6단계, 그러니까 6개의 레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개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초국가 이런 순서대로 넓혀져 나가는데요. 여기서 개인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방향이 뭐냐면 그 개인과 개인 간, 즉 주체와 타자 간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 5가지의 어떤 그 상호 문화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세계 시민성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시민성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내에서 우리 그 주체 내에서도 충분히 나의 혁신을 통해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서 모든 수업이 예컨대 그 내용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형식 안에서 세계 시민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의 목표를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길래 제가 사실상 원래는 시간 나오면은 좀 잠깐 5분짜리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세계 시민이 되는 방법인데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시간이 될까요? 네네. 그래요. 그럼 제가 바로 이 공유를 하나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유튜브가 공유되고 있나요? 지금 보이나요? 박정희 교수님 지금 보이나요? 유튜브 하나 이거 나오는 거? 네, 보이고 있습니다. 7분 공간 나와요? 7분 공간? 네, 7분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화면이 왼쪽이 좀 이제 다 보입니다, 교수님. 뭐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요? 왜 네, 목소리 안 사운드. 새로 공유할게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화면만 보이. 화면 보여요? 소리가 아주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스피커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세요. 네, 지금 소리가 음소거가 되어 있거든요, 화면에. 됐나요? 네, 아니 안 들려요? 네, 지금 이게 왜 그러지? 사운드가 아주 작아요. 사운드가 네, 저는 잘 들리는데 볼륨을 좀 올리세요. 지금은요. 컴퓨터 소리 공유했는데 소리 공유를 눌렀어요. 해주시면 더 크게 들린다고 해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안 미국에서 다양성 지금 들려요. 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나오나요? 이룰 때 단위 문화의 성취도가 높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이 있는 집단들이 성과가 더 높다라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갈등은 상당히 많지만 그 갈등이 아까 완화되면서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개념은 바로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존이라는 개념 자체를 평화롭고 이런 행복한 그런 정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소셜 인터랙션이라는 갈등과 뭐 교환과 경쟁과 협동하는 관계들이 선의의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저는 공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존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3가지 유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자체 내 공존이에요. 영과 육과 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자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태생적으로 공존의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공존이에요. 영육혼을 가진 인간과 또 다른 영육혼을 가진 인간과의 만남, 일상생활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공존이에요. 또 하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입니다. 당군이 우리나라를 창조할 때 그 이념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홍인간, 그리고 같이 대꾸로 나오는 게 뭡니까? 경천 애인이죠. 하늘을 우러르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 인간의 공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을 구조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공존의 조건 찾기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개인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개인이 여럿이 모여서 이룬 사회를 이해하는 게 바로 공존의 조건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고 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실천적 차원이에요. 앞에 부분이 그런 공존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차원이라면 지금 뒤에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 다문화 감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문화 감성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사전 학습을 하는 거죠. 사회적 차원에서 협동의식,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국적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의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희가 세계 시민이 되는 겁니다. 세계 시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지구,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위협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뭐 난민 문제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한반도에서 반쪽, 이 조그만 거 안에서의 공존을 넘어서서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공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여와 모색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공존의 인문학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아라든가 뭐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세계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습득함으로써 여기 본 것처럼 또 사회 정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되지만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 많이 쓸 것인가 아니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하자마자 1층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주쳐요. 제가 인사를 많이 했어요. 주차하고 올라갈 때 인사,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분들은 인사.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왜 인사하나? 제가 3개월 동안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이게 좀 아니냐. 그리고 제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아빠입니다. 인사해요. 민주주의 아빠. 제 딸이 정말 민주하고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제가 실험을 했어요. 3개월을 그렇게 인사해요. 조그만 애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빠져도 자기들끼리 인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 3개월간 바보가 돼보세요. 제 실험을 한번 믿어보세요. 무슨 뜻이냐? 그게 시민 되는 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꼭 이것을 삶 속에서 한번 생활해 보세요. 내 삶은 남과 나눌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제가 이렇게 바보처럼 하는 건데요.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부터 꼭 여러분들 인사를 하시면 3개월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늘 인사하시면요. 그러다가 본인이 안 하면요.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작은 것, 세계 시민이 거창한 게 아니라 저는 작은 것,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도 먼저 인사해요. 학생들. 얼마나 학생들이 고맙습니까? 저 학생들 때문에 내가 교수로서 존재하잖아요. 그게 아마 타자지향성이 아닐까. 우리가 연구실, 굴속 같은 연구실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늘. 그래서 오늘 당국대 교수님과의 만남 참 반가웠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국대에서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열강해 주신 우리 김영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화면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방에 보시면 방금 전에 그 7분 영상 유튜브 링크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혹시 더 필요하시면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이 오늘 또 열강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족도 조사를 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특강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점심시간까지 교수님들 끝까지 자리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6월 9일에도 또다시 특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특강에 대한 포스터 안내는 다음 주나 다음 주쯤 저희가 한 번 더 안내가 나갈 거고요. 교수님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